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 변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주시고 방송합니다. 날도 아주 추운데 귀중한 주말에 차도 좀 막혔죠. 강남 한복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오셔서 뭔가 좀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 제가 설명회 때 하던 얘기들 여러분 내년에 입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민법이 보통 먼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들, 현직 변리사들이죠. 우리 방금 김세현 변리사 만나 봤을 것 같고요. 저 다음에 또 이제 이준석 변리사, 물리 담당하고 있는 이준석 변리사도 올 텐데 오늘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민법 두 번째 타임으로 해볼게요. 제가 변리사 설명회 때 입문 설명회 때 하는 얘기가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여러분이 준비하는 변리사 고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 붙어야 되잖아요. 변리사 시험에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간 일정을 맞춰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 나 입문해서 공부 시작할 거야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론. 민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법의 공부 방법론이 이제 민법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얘기는 제 앞에서 만나 뵀던 김세현 변리사, 현직 변리사들이 잘 알겠죠. 전망이라든가 현황 그런 얘기들 바로 뒤에도 또 물리 강사님인 변리사님이 들어올 테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제가 한빛 학원에서 강의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되게 오래 했네요.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변리사들 밝고 명랑하다 되기 전에는 고시생들은 원래 좀 옷 스타일도 비슷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고 나면 많이 달라지고 전망 그리고 현황 그런 건 되고 나서 고민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는 생략하고 주로 요 두 가지 얘기 해드릴게요. 변리사 시험 구성하고 그리고 민법 공부 방법론 얘기 들어갈게요. 여러분 나간 프린트 중에 시험 개요라고 있죠? 여기도 소개되어 있는데 쓰면서 하는 게 좀 나름 편하니까 변리사 시험이 요거 펼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파트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국가고시는 2차 즉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형.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서술형.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사례형, 사례 문제 주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이제 해결하는 모습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이게 매년 이 빨간색 보이나요? 2월 달.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데 그게 설 연휴 막 겹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3월로 넘어가기도 하고 1월로 땡겨지기도 하고 어쨌든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기본인데 그거 아직 발표 안 났을 거예요. 12월 초쯤에 발표 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토일이었다가 일요일이 빠지면서 금토 그러니까 이거는 6월 말 토요일 이거는 7월 말 금토 이틀에 걸쳐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소개되어 있죠? 1교시 산업재산권법. 근데 여러분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면 산재법이란 말 쓰지 마시고 지식재산권법이라고 요즘에 다 통일됐어요. 근데 이거는 왜 산업재산권법이냐면 아직 법은 잘 용어를 안 바꾸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변리사 시험법에서 산업재산권법, 근데 지식재산권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거 1교시에 보고 그다음에 2교시에 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3교시에 자연과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과목 수만 보면 단촐해서
2월 말이 시험이면 지금 11월이니까 열심히 해서 내년에 1차 붙어야지. 뭐 그런 마인드도 들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3년 11월에 설명해 오신 바에는 25년에 1차 붙는 걸 일단 목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달에서 붙을 시험이면 고시 아니고요. 변리사 시험이 지금 현재 모든 국가고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명밖에 안 뽑아요. 뭐 하다못해라고 하니까 다른 시험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 왜 공인회계사도 1000명은 뽑잖아요. 1000명 이상 뽑는데 제일 적게 뽑으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차는 600명. 1차에서 600명 뽑고 2차에서 200명 뽑아서 대체적으로 2차 시험 경쟁률을 한 5대1 정도, 6대1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제 기본 시험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프린트 보시면 자연과학 뒤에 영어 있죠. 영어는 이제 패스제예요. 패스페일 해가지고 거기 보통 토익으로 많이 하는데요. 775입니다. 다른 국가 시험은 700인데 변리사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775. 영어 잘하시는 분은 뭐 우수는 점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분한테 넘사벽일 수도 있고 뭐 꼭 저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꼭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까이 가서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남들 1월 달에 2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2월 말인데 1월 달에 막 암기하고 있는데 나 홀로 주말마다 영어 시험 보러 뭐 전국 방방곡곡 누비고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토익 775점 따놨다. 그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시험장에서 이제 퇴장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여러분 1차가 산재법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법이 3개 들어있어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변리사가 다루던 주된 공부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재산권법이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이 되면 주로 다룰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차 시험에 그대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첫째 날 1교시고 상표법이 첫째 날 2교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으로 요거 4문제 풀게 될 겁니다. 뭐 문제 구성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차 시험에 왜 민법이 들어가냐면 민법은 법이 들어간 모든 국가고시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을 모르고 법을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1차 시험에 민법 들어 있어요. 그게 다 법의 기초가 민법이고 민법에서 발생된 법률 용어 그런 게 죄다 다른 법으로 파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2차에는 뭐가 또 들어가냐면 변리사는 지금 하는 일이 특허 심판은 대리예요. 행정청구와의 관계에서는 대리가 인정되는데 특허 소송이 있죠. 뭐 예컨대 뭐 큰 회사 뭐 애플하고 삼성이 뭐 특허 때문에 싸운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거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대리권이 인정 안 돼요. 현행법상. 그래서 변리사도 민소법적 지식 빵빵하니까 변리사도 이제 특허 소송은 대리하게 해다오. 그게 이제 지금 변리사회의 염원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는 민사소송법이 들어가요. 이게 둘째 날 1교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리사 시험은 1차에 자연과학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알듯이 기본적으로 이과생, 이과문과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과생을 시험 보세요라고 하는 국가 정책이요. 그래서 선택 과목 여러분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학과 관련됐다 그러면 뭐 유기화학 같은 거 그리고 전기 전자가 전공이다 그러면 회로 이론 같은 거 그런 거 자기 되게 많아요. 뭐 분자생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분은 약대 출신이 변리사 수석을 했는데 그분은 약제학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붙었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갑니다. 근데 나는 전공 뭐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1차 때 디자인 보험법 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이 선택 과목이 2차 시험에 당락을 가렸습니다. 뭐냐면
법자가 들어가는 2차 시험 써나가는 시험들은 만점을 100점으로 채점을 안 해요. 출제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이 한 7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00명이 시험 봤는데 완전 탑이다. 이 사람은 떨어지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한 72점 정도 줘요. 100점으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0점 정도가 보통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은 주로 이과 과목이 많아가지고 회로이론 같은 경우에 풀이 과정 맞고 정답을 쓰면 감점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100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저는 100점짜리 답안 낸 분 회로이론 답을 봤는데 뭐 대단합니다. 수식 같은 거 글씨도 이쁘게 가지고 다 쓰니까 그냥 100점 나오는데 이거 100점 맞으면 세 과목 40점 맞아도 2차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것도 패스 페일제로 바뀌었어요. 50점 맞으면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이 4개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이거 다 잘 보고 요거 50점 못 맞아서 떨어지면 또 그거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는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남들하고 평균으로 다투는 건 3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이게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데 문과생들한테는 자연과학. 요 안에 4과목이 들어 있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죠. 1차 듣기. 그렇지 않습니까? 요 민법도 말이 민법 하나의 단행법이지 이 안에 들어가면 민총, 물권, 채총, 체각 해가지고 4파트로 나눠가지고 1차 과목 중에 공부량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량이 제일 많다. 그래서 1차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로 보시면 제1차 시험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와 있고 시간도 좀 다르죠. 70분 동안 요 각각 40문제씩 나와요. 산재법 40문제, 민법 40문제, 자연과학 4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 자연과학은 40분이 아니라 70분이 아니라 60분이에요. 60분 안에 빨리 풀어라 해서 문과생에 대한 장벽을 사실은 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함정은 이과생도 이거 다 잘 못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약한 과목인데 어쨌든 1차 시험 좀 제대로 잘 대비해야 돼요. 자, 각 과목 이제 공부하는 요령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나 오늘 변리사 시험 이제 출발할 거야 하면 모든 걸 덮고 여기부터 가시면 돼요. 민법. 모든 법의 기초가 민법이고 1차 공부의 출발점이 민법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건 잊으시고 오로지 민법만. 민법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 이거 영어. 영어 통과해 놨으면 아주 유리한 거죠. 영어 통과해 놨으면 오로지 민법만 공부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법만 우리 회독이라고 얘기해요. 1회독, 2회독 해서 그 책을 본 회독수를 늘리는데 처음에 민법 들어가서 1회독 하는데 최소 2달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혼자서 독학은 잘 안 되고요. 강의 들으면서 이제 법에 처음 입문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할 때는 다른 법은 타치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민법 할 때는 원래 법학 공부할 때 처음 볼 때는 그 법 외에 다른 법은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책 1페이지 열어서 마지막 페이지 덮을 때까지만 민법을 오로지 탐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다음에 2단계로 산재법으로 가는데 요 산재법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에서 핵심이라기보다는 다른 법 뭐 쉽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양이 제일 많고 어렵습니다. 40문제 중에 20문제가 특허에서 나와요. 상표가 10문제, 디자인 모법이 10문제. 그럼 특허가 더 중요하다는 거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한 다음에 민법에 2달 정도의 기본 회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특허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표 디자인은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는데 써있는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가 돼 있으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양이 정말 작아요.
여러분한테 정성민법 지금 배부가 돼 있을 텐데 특허법은 그 정도 두께가 되고 상표법은 그러니까 공부량을 특허를 100이라고 보면 상표는 70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30에서 40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 그 다음에 왜 상표가 더 디자인보호법보다 강조되냐면 1차에서 문제수가 같지만 2차는 독립돼 있잖아요. 그죠? 공부 강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법 2달 하고 그 다음에 특상디를 순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것도 세 과목에 2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세 과목만 하면 한 달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2달 잡냐면 제가 민법 할 땐 다른 법 병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허를 해요. 그럼 특허를 할 때 다른 법 병행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민법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민법을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큰맘 먹고 민법을 시작해서 강사님 강의도 좀 듣고 들을 때 재밌고 야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저런 내용 정도는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오늘 배운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그냥 강의 시간에 잘 들었다. 뭔가 웃긴 것도 있었는데 그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돼요. 회독수를 늘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할 때는 특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안 까먹게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상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민법 빠른 속도로 다시 보면서 특허도 또 기억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각각의 과목의 양은 팍팍 줄어들지만 앞에 했던 걸 기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절대 공부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기본적인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어떻게 하느냐? 자연과학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통계로 얘기해 드릴 텐데 이 네 과목을 이제는 각각 다 봐야 돼요. 한 10년 이상 전만 해도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네 과목 중에 두 과목만 열심히 해요. 나머지 두 과목은 어차피 나의 전공하고도 무관하고 그냥 찍자 해가지고 그날의 운 해서 일렬로 세웁니다. 근데 나는 화학이 정말 약하다. 그러면 화학 오늘의 번호 4번 해가지고 쫙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만 노린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공부 방법론이 조금 안 됩니다. 1차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는데 네 과목을 다 잘하는 분은 사실은 1차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자연과학이 좀 특화된 사람들 있죠. 원래 네 과목 다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차 공부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지구과학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지구과학은 반드시 잘해야 돼요.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지구과학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10개, 각각 10개씩 나오겠죠. 40문제니까. 10문제 중에 8, 9개는 맞출 수 있게 내줍니다. 다른 세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문제를 내는데 수험생이 다 맞출 수 있게 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자존심이 있죠. 한두 개는 무조건 찍게 내요. 그리고 두세 개는 공부 한 사람 맞추게 내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두세 개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이거 한 과목에서 7, 8개 맞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포함해서 3개 중에 2개는 해서 최소한 3과목은 열심히 하고 한 과목은 내가 좀 약하다 싶으면 좀 방어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민법 강사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시간 방지게 하느냐? 그냥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면서 변리사 학원에서만 지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모습들 돌아가는 상황들 보니까 요게 타당하겠다 이게 옳겠다라고 경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개성하고 스케줄하고 맞춰서 공부하는 건 자기의 몫이고 저는 보편적인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언제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처음에 민법 할 때 그리고 다른 법 할 때 웬만하면 섞지 말자고 했죠. 근데 개인의 공부 취향이 난 하루에 한 과목을 도저히 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요 중에 하나씩 살살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월화수목금을 민법을 한다면 토요일 정도 뭐 자연과학 한 과목 해가지고 중간중간 끼워도 되고 아니면 산재법까지 끝나고 한 달 코스 잡아가지고 일주일씩 쫙 돌리면서 기초 쌓는 식으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취사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11월 현재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민법에서 무조건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산재법 가서 1차 기초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그 사이에서 끼어도 하던 아니면 내년 어느 달을 정해서 그때 몰아서 하던 그건 여러분의 취사 선택이고 민법 공부하다가 보면 민법 강의가 한 2달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민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 시험 전반에 대해서 요건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해서 이제 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추천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요.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2024년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1차 시험은 뭐 이미 뭐 경험 삼아 한번 시험장에 들어가 보겠다. 그건 가능하겠지만 2025년 1차를 노리는데 1차 시험을 붙으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25년에 1차를 붙었다. 그러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2번 2차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동차를 노려야 되겠죠. 시간이 많잖아요. 2025년이라면 내후년 1차고 그때 2차니까 당연히 동차를 노리는데 그걸 대비해서 민소법을 조금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민소법은 민법보다 처음에 접하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했죠. 공부할 땐 재밌는데 듣고 나면 까먹고 자꾸 반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법은 휘발하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와야 휘발하죠. 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휘발성이 없어요. 민소법 처음에 보면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입니다. 그거를 내가 의욕적으로 공부한다? 뭐 남는 거 하나 없다 그런 얘기요. 근데 민소법도 여러분 민법하면서 연결은 돼요. 왜요? 민법에서 권리가 발생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발생한 권리를 소송으로 다투는 게 민사소송법이니까. 그래서 연결은 되는데 수험적으로는 두 개를 완전히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춰서 따로 공부하는 건데 요 민소법을 나 동차로 꼭 25년에 붙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초만 쌓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년에 즉 2024년에 2025년 시험을 대비해서 (1차로) 민법 그리고 여기 특화시켜 놓으면 돼요. 민소는 기초 개념만 쌓아놓는다. 이 정도까지 가시면 돼요. 1차 시험 25년에 붙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 강의 쭉 들으면서 마인드만 잡아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25년에 1, 2차 동시에 붙어야 되니까 민소법부터 열심히 해야지. 제발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1차를 붙어야 2차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하고 산재법, 즉 디자인보호법은 정말 양이 작아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 상표가 막 방대하지 디자인보호법은 정말 짧게 한 일주일, 보름이면 충분히 정리가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요 특허 상표에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기본 강의 듣는 그 정도로만 만족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또 2차에도 특허 상표가 들어가잖아요. 2차 시험에도. 2차 시험에도 들어가는데 나 따로 공부하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1차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죠? OX로 고르는 겁니다. 요 지문 맞고 요 지문 틀렸다. 2차는 쓰는 거잖아요. 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법은 똑같은데 2차는 외워가지고 목차대로 이제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론만 다르지 법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2차 특허, 2차 상표 미리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차 때 틈실하게 해놓으면 2차 때는 이제는 그간은 내가 문장을 보고 OX를 골라주는 거였다면 2차는 쭉 써나가는 거니까 방법론만 이제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2차 특허, 2차 상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1차 위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공부하면서 방법론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원 강의가 2차는요. 글씨가 죄송합니다. 이게 판서에 직접 안 해서
2차 시험은 강의 자체가 이름이 보통 GS라고 그래요. GS가 이 그룹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왜 2차 강의가 이거냐면 2차는 학원에 오면 강사가 이제 문제를 내요. 2차 시험이 4문제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시간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쓰라고 낸 거고 이런 쟁점인데 잘못 썼다 잘 썼다 해서 채점하고 예. 답안지 좀 고쳐주고 2차는 오로지 이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2차에 대해서 뭐 따로 너무 부담 갖죠. 2차는 좀 암기가 강조되는 것뿐이지 1차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2차 특허, 2차 상표를 미리 지레 고민하지 마시고 1차 시험에 좀 매진하면서 민사소송법을 기본 강의 정도는 2024년에 적어도 여름까지는 해놔야 돼요. 2024년 가을부터는 1차 시험 연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집도 좀 연습해야 되고 산재법도 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 해서 내년 가을부터는 오로지 1차에 매진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그 전까지 기본 다져놓고 2차 시험 민사소송법 기초 강의, 기본 강의 그 정도까지만 가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후년 즉 2025년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대략적인 스케줄은 이렇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통계가 좀 있죠.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1차 시험 통계라든가 2차 시험 통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커트라인이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보통 70에서 80점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트라인이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통은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 시험 합격자를 어떻게 뽑냐면 평균 60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 60 이상. 그리고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이 뭐냐면 민법하고 산재법을 100점 맞았는데 자연과학이 37.5다.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평균은 높아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탈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점수를 그렇게 맞을 수 있느냐? 자연과학이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뭐 표 한번 보시면 자연과학개론 해가지고 그 표의 맨 마지막 칸 보세요. 49회 꽈락률이 60.8%인 적이 있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때는 자연과학을 40점 못 맞은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 좀 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농담삼아 자연과학을 자연과락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공부 방법이 제가 말한 대로 했어요. 4과목 중에 2과목 열심히 하고 나머지 2과목은 그냥 일렬로 번호를 찍던 그날 기분에 따라 찍던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통용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구과학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포함해서 3과목 중에 그러니까 4과목 중에 지구과학을 포함한 3과목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 1과목은 방어적으로 내가 좀 약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후년 1차까지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공부를 언제 제일 많이 시작하냐면 1월 달하고 7월 달에 많이 시작합니다. 이게 다 방학이잖아요, 방학. 그죠? 근데 이때 시작하는 분은 그 다음에 붙기가 좀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시작. 여러분 지금 11월이니까 1월에 출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2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뭐 굳이 포기하거나 버리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민법 강사에서 1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붙어야 2차 시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전략은 1차 시험에서 민법을 85점에서 9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한 문제에 2.5거든요. 40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산재법은 당연히 이 정도 맞아야죠. 이거 못하면 여러분 2차 시험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변리사 되고 나서도 다루는 게 주로 이런 법이니까 이건 누가 강조 안 해도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는 능히 맞아 주셔야 되고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얘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55에서 60 정도 맞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앞부분으로만 맞아도 대체로 커트라인 위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요즘에는 자연과학도 제가 말한 대로 조금 성의껏 열심히 하면 요거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1차에서 조금 여유 있게 붙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민법이 올해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올해 민법 개론 보시면 올해 꽈락률이 34.6%죠. 민법은요 모든 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문제만 보고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해도 꽈락은 잘 안 나와요. 민법이 그렇습니다. 민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고 객관식 시험을 봐도 50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60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90으로 못 가요. 제대로 공부해야지만 가요. 이거는 제대로 공부해야지만 요 정도 언저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꽈락이 많았냐면 그간의 민법 시험이 조금 평이하게 나왔어요. 강사가 제시하는 거 웬만큼 이해하고 이제 판례 같은 거 OX로 딱딱 결론만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나 80점 넘을 수 있게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러다가 출제 당국이 작년에 커트라인이 80점을 넘었어요. 80점 넘는 건 좀 오바다 해가지고 어렵게 내라고 했는데 그걸 또 민법 출제위원이 충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민법에서 그러니까 80에서 70으로 깎인데 민법이 기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요하는 시험 과목이 됐다. 약간은 강사인 제 입장에선 바람직한 출제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2차에 민법이 없으니까 암기식으로만 단순 짧게만 해가지고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올해는 죄다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민법이 왜 중요하냐면 민법이 법학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던 공부 방법론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법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특허법부터 열심히 해야지 민법 대충 하고 특허법도 대충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법 때 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캐치해야 특허를 하든 상표를 하든 또는 민사소송법을 하든 이제 뭘 요구하는 건지 이 쟁점이 뭘 캐치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민법 처음에 2달 공부하면서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요 정도. 올해는 커트라인이 70이었고 작년에 80이었는데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같이 쉽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자연과학이 좀 심하게 떨어지면 1차 시험에 좀 난이도가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85, 60 요 정도를 잡고 하는데 얘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산재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양도 작아요. 조금 조문 좀 잘 외우고 하면 되는 거고 민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대충 버리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 좀 주의하고 조심하면 1차 시험 뭐 주어진 학원의 컬이 따라가면서 잘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통계표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민법 얘기 등장하죠. 민법이란 해가지고요.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이게 민법의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민법은 조문이 거기 사인이라는 게 개인 말하는 겁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어때요? 10만 원 받을 채권이 생겼죠. 그리고 친구는 10만 원 갚을 채무가 생겼죠.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입니다. 또는 뭐 오늘 학원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러면 돈 내고 책을 받았죠.
그럼 그 책은 내게 되잖아요. 예.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그거를 규율하고 있는 게 민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방대합니다. 조문 개수가 요거 여러분 앞에 써 있는 게 S자 2개 붙인 거예요. 법 조문 몇 조 할 때 1조, 2조, 3조. 법은 항상 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조부터 1118조까지다라고 보는데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민법 총칙, 두 번째 요 1118개 조문이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5개 파트로 민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재산법과 가족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법은 방금 본 뭐 A가 B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즉 사람에 대한 권리, 즉 일정한 채권. 꼭 금전 아니어도 돼요. 뭐 책을 받기로 했다, 자동차 넘겨받기로 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법. 그리고 친족법은 이거 말 그대로 친족, 가족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가족의 출발점이 부부. 그 다음에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고 부모와 자녀, 줄여서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부모와 자녀 관계. 뭐 출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출생 말고 아이가 없으면 입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부부 관계는 혼인, 이혼 그런 거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등등 혈족과 인척, 사돈 같은 거 다 규율하고 이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친족법이고, 상속법은 갑이 사망했다. 그 사람의 재산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그걸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걸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상속 순위 같은 거. 상속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갑이 사망했는데 자식이 3명인데 그중에 셋째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 그럼 걔한테 조금 몰아줄 수 있어요. 유언,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갑이 사망했는데 자식이 셋이면 원래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건데 그거를 한쪽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유언으로 바꾸는, 유언장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자 거기 재산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이거는 총칙은 뭐냐면 이 총이라는 게 공통이라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에 공통적인 걸 모아놓은 것을 총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 총칙. 예. 그리고 친족 상속은 요 가족 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족법. 그러면 거기 재산법, 가족법 나눠진 이유 아시겠죠? 그죠? 민법이 1118개 이렇게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2파트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워낙 양이 많아서 변리사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변리사 시험은 1차 민법 과정 자체가 여기 가족법은 산재법 즉 특허 상표하고는 크게 관계 없잖아요. 얘는 빼고 여기 재산법만 변리사 1차 시험의 민법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0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물권법에서 12문제, 채권법이 양이 좀 많아요. 채권법에서 16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스타일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져서 다행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쉽고 재밌는 데가 빠졌어요. 여기 들으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혼인, 이혼, 약혼, 뭐 입양, 파양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속 내 거 얼마야 막 그런 거 재밌어요. 여기는 판례를 보거나 조문을 보면 잘 안 까먹어요. 왜? 현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쉽고 재밌는 거 다 빠져나오고 어려운 애들만 나와요. 특히 총칙은 공통이니까 어려운 애들 뽑아놓은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법학이 그래서 사람들이 법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먼저 서술 해나가니까. 원래 법학의 서술 체계가 그래요. 추상적인 얘기 딱 해놓고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이라고 해가지고 더 어려운 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 잘 넘어가면 산재법, 민소법 재밌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너저분한 민법도 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민법도 했는데 이 법은 양이 다 작아요. 다른 법들은. 그리고 딱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과에는 민법보다 오히려 특허나 민소같이 절차법이 맞을 수 있어요. 딱딱 끊어집니다. 민법은 안 그래요.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다 해서 뭔가 딱 쟁점을 잡았는데 이건 이거다라고 기억해놨더니 전혀 아닌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예외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예외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딱 찍었더니 또 틀려요. 그럼 뭐지? 예외예요, 예외. 그때 달라요라는 게 법학의 정답입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사건을 겨우 조문 요거 갖고 다 규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사고 방식을 우리 처음에 민법 2달 공부하면서 잘 좀 습득이라기보다 이런 식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공부로 자꾸 확대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민법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민법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가지고요. 거기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법 공부 방법 해가지고 1차 공부는 당연히 민법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요. 민법으로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그간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성민법 있죠? 그거는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민법 교과서들이 있어요. 한 2000페이지 넘어간 책들. 그걸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 목침이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아주 두꺼운 하드카버 책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거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건데 어차피 시험장에는 이 책 갖고 들어가니까 그 기본 강의 자체를 이제는 그 책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성민법 책을 이제 뭐 많게는 10회독 이상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민법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법조문 들어가서 1조를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정성민법 다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1조 제일 첫 페이지 찾아보시면 1조는 법원이란 제목 하에 뭐 13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 조문 좀 넘기다 보면 민법의 법원이란 파트 한번 가보세요. 민법의 법원이란 파트 가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수법에 의하고 관수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한글이잖아요. 한글인데 봐도 뭔 소리인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원자가 나 법원 갔다 왔다 그 원자가 아니에요. 여기 원자는 셈원자입니다. 법의 원천이란 얘기인데 A하고 B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법정에 왔어요.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이겼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판사는 제일 먼저 법률로서 재판, 즉 사건을 해결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은 있지만 그와 무관한 돌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관수법이라는 거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관수법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걸로 사건을 해결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법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은 법 해석학입니다. 법 조문의 의미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 조문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건을 해결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조부터 1118조 우리 친족 상속법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변리사 1차에서는 1조부터 766조까지 이 조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766조를 하나하나 정리한다면 그 내용의 방대함에 질리는데 이 조문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문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조문은 별로 필요 없고 어떤 조문은 읽을 가치조차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법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산을 그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학 공부방법론 법 조문에서 출발해서 조문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서 내용을 밝히는 걸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은 실천학문, 사회과학이잖아요. 즉 현실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 2심 판결 거쳐서 최종심 판결, 대법원 판결 나오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 생기면 그대로 가겠죠. 그런 판결의 태도를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모든 법이 그런데 조문에서 출발해서 이론을 거쳐 판례로 결론을 내고 1차 객관식 시험은 조문의 내용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례 내용 물어보고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정돈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양이 너무 많아서 휘발 앞에 거 정리했다 하고 좋아했는데 뒤에 거 하다 보면 앞에 걸 다 까먹어요. 또는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돈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써 있어요. 막 민법 기본 강의부터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강사마다 수험서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선 민법 그걸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문 판례의 중요성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실감하게 될 거고 법학은 법 조문에서 출발해서 결국 판례로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차 시험은 찍기라고 OX에서 객관식 연습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했다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정리했지만 요건 모를 거 해가지고 함정 지문을 파는 거니까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확실히 안다 싶어도 거기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보면 처음엔 놀랄 정도로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출제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함정 파고 저런 함정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극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요거는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듣고 회독수 좀 늘려서 실력이 된 다음에 제가 왜 적어도 여름 지나고 가을 바람 좀 차가운 날씨가 되면 그때부터는 2차는 있고 1차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이제 전 과목을 이걸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예.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기 연습. 2차 시험 얘기는 제가 잘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2차 시험은 뭐 민소법으로 예를 들자면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각 과목당. 그래서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첫째 날, 즉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첫째 날 특허 상표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민소 선택 본다고 했죠. 뭐 민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거를 2시간 동안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A와 B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소송에 붙었다. 뭐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쟁점을 정리해서 쭉 왜 대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쭉 써나가는 겁니다. 과거엔 답안지를 10장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시험 당국이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네요. 많이 쓰면 뭐 좀 득점 요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양 많으면 채점이면 피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다르겠지만 어쨌든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를 2시간에 걸쳐 가지고 A문에 1번, 2번, 뭐 B문에 1번, 2번 해가지고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거 민사소송법이다 그러면 70점 정도 맞으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지 않고 70점 넘는 사람은 채점하다가 채점자가 감동받았을 때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랬을 때 70점 넘어갑니다. 원래 민소만 이렇게 점수가 짰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특허 상표가 더 짭니다. 특허 상표는 요즘에 60점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보면 차후에 경험적으로 생겨요. 아, 이런 경향이 됐구나. 듣게 되니까 학원이나 뭐 별사정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건 천천히 생각하시고 일단은
2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제가 주로 강조하는 건 1차를 돼야 2차를 연습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 시험에 일단 약간 조금 더 성의를 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뭐 첫 번째 질문 기억이 잘 안 나요. 당황스럽습니다. 기억 날 때까지 봐야죠라고 밖에 답변 못 드려요. 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습 처음 공부할 땐 예습하지 않습니다. 예. 선입견만 생겨요. 예습은 뭐 학원에 민법만 놓고 보면 강의가 여러 개 개설이 되는데 기본 강의 땐 예습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 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단계를 밟을 때는 예습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죠? 기본 강의 때는 철저히 복습 위주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괜히 예습하면서 자기 혼자 몰두해가지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갑니다. 그 곡선으로 갈 때 우리 학원이나 강사가 해줄 게 이게 잘라주는 거야. 시간을 줄이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100의 노력으로 100의 결과 그게 아니라 70의 노력으로 그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꾸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데 너무 많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 가슴 아픕니다. 안 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게 너무 다른 데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예. 필요 없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거를 잘 잘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기본 강의 때는 예습 필요 없고 예. 그다음에 속도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별로 다 달라요. 하루에 뭐 한 시간에 3페이지가 목표인 사람도 있고 뭐 30페이지가 목표인 사람도 있고 예. 그거 다 다른데 너무 늦게 본다고 가슴 아파하거나 고민할 건 아닌데 대신에 1차 공부할 때는 이걸 권해요. 정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긴 해야죠. 뭐 무슨 속독학원 다니듯이 막 보면 안 되잖아요. 정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된다고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또 봐야 돼. 이 책을 한 10번은 봐야 돼. 그런 마인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회독 때 한번 정독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 많아요. 그래서 1차 할 때는 다독에 좀 치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학에 한해서는 다독에 치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암기와 이해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초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부터 하던 얘기잖아요. 공부할 때 항상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잘 정리해야 돼. 그리고 암기해야 시험 보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아니 암기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 되나요? 뭐 의대생도 뼈 이름 외우듯이 그냥 외우면 되나요? 그것도 인체 구조를 알면 잘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고 늠름하게 붙는데 놀래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대로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여 놓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모습이니까 이해 위주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독수 늘리면 법학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민법은. 그러니까 그 이해가 좀 안 돼도 나중에 다시 보면 될 거야 하고 자꾸 넘기고 회독수 늘리면 저절로 이해가 돼서 이거는 문제집 풀고 하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객관식 문제 이거 너무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지 말고 문제집 하나 잘 골라서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양을 자꾸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는 어느 정도 수준, 합격할 수준까지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모든 판례를 섭렵할 수는 없고 기본 강의 들으면서 선을 그어줘요. 이거 이상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건 모르면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강약이 조절이 되니까 그거 잘 받아들이시면 뭐 크게 우리 한빛 학원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대체로 커리를 주어주니까 거기 맞춰서 잘 따라가면 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수험 생활은 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거창한 얘기 하잖아요. 예. 꼭 좀 안 되려면 시험에 임박해서 자꾸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좀 잘 극복하고 평탄하게 그냥 단순하게 살면 돼요. 수험생은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또는 내가 목표한 대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면 즉 고시는 머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엉덩이 싸움인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뭐 하루에 14시간 공부했어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루에 8시간씩 매일 하면 안 붙겠습니까? 그죠? 예, 꾸준함, 평탄함, 성실함으로 가면 여러분의 앞길에 합격이 꼭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합격에 우리 한빛 변리사건 그리고 저 이상윤이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얼굴로 뵙는 날이 있을 것 같네요. 경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